이제 원재료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우리가 검토할 부분들인데요. 우선 부가가치세법의 좀 기본적인 내용을 보자고요.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과세되냐면 사실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과세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무상 과세 편의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 얼마 창출했는지를 계산해서 거기다 10% 이렇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출하는 애, 그죠? 예, 매출액에다가 10% 전체에 대해서 10% 과세하고요. 다만 얘를 세무서에 직접 내는 게 아니고 요걸 받아놓고 매입할 때 내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요걸 차감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요걸 납부하도록 하죠. 그래서 전 단계 매입세 공제 방식으로 사실상 과세를 하게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과 실제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에다가 부가가치 세율을 이렇게 과세한 것과 유사한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매입세 공제가 100%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세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실무상 사실은 재화, 그 다음에 용역, 얘네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화 공급이냐 용역 공급이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몇 군데에서 좀 차별을 두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회사가 공급하는 게 재화를 공급하고 있는지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재화를 공급하는 회사이긴 한데 가끔 가다가 용역을 공급할 때도 있어요. 이제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럴 수 있죠. 또는 두 가지 업종 이상을 하는 회사가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놓치지 않고 캐치해 내셔서 과세에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자, 재화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로 구분하고요. 이 유채물은 아시죠? 이런 형태가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재화잖아요. 이런 게 전부 재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채물은 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그리고 권리. 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얘기하고요.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은 재화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그죠?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요. 사용만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그걸 용역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이 뭐 하는 거 있죠? 영무 제공. 요걸 용역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건 없을 거예요. 공급하는 건 주로 이제 아주 큰 회사들이 하고 있고, 주로는 공급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공급받는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에 해당하는 재화, 뭐 있어요, 주로? 네,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기, 그 다음에 난방공사에서 공급받는 열, 에너지, 그 다음에 가스공사에서 공급받는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관리 가능한 자연력에 해당되고요. 그런 회사들은 뭘 공급했다고요? 재화를 공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의 재화. 그 다음에 권리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끔 가다가 공급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데 또 다른 회사 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일이 벌어지면 금액이 크거든요. 그걸 놓치면 파급 효과가 커요. 따라서 알고 있는 게 좀 유리하겠죠. 자, 뭐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주로 재무상태표에 어디에 표시가 되나요? 무형자산 또는 기타의 비유동자산 등에 표시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요? 특허권, 영어권, 상표권, 실용신앙권, 이런 산업재산권들, 영어권 말고, 영어권, 산업재산권,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 콘도 이용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돈 받고 팔면 재화의 공급, 팔진 않고 빌려만 줘.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아 용역의 공급.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야. 그런 회사가 권리를 팔아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아. 그러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되고요. 그죠?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화의 범위, 용역의 범위 79페이지까지 설명드렸고, 자, 재화 용역은요, 공급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 공급 시기에 뭐 할 건데?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발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일반적으로는 재화는 이동이 가능한 거는 이동하는 때. 그래서 보통 우리 인도하는 때 세금계산서 발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한 때, 뭐, 부동산을 공급했다 그러면, 그건 인도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 다음에 사용 가능일, 셋 중에 빠른 날, 이게 이용 가능한 때,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그 다음에 영무 제공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은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래서 보통 건설업 같은 경우 어때요? 준공일,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넘겨보시면,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화 용역 공급 시기에 특례라는 게 있어서요. 이제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언제 발행한다고요? 재화 용역 공급하는 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아니, 아직 돈도 못 외상으로 팔고, 아직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냐. 이제 그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 계시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돈을 받았냐 못 받았냐하고 상관없이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완료했으면 발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 있어요. 특례에 따르면 이런 거죠. 재화 용역을 아직 공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미리 받은 거야. 그러면 실제로는 재화 용역이 공급이 이때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거에 대해서 받은 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그러면 이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 그래서 특례라고 하는 거야.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 돈까지 주고받았는데 이 거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는 쉽지 않을 거다. 웬만하면 진행된다. 뭐 그런 취지겠죠. 그래서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재화 용역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자, 그러면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돈 보내줄게.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했거든요. 어머, 그런데 아무리 밤 12시까지 통장을 확인해봐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얼른 가서 세금계산서 취소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7일 안에 돈을 받으면 이때 발급한 세금계산서 유효하다. 이때를 재화용역 공급 시기로 본다. 공급이 이때 이루어졌어. 그럼 7일이 지나면 안 되냐? 그럼 이때 또 취소하고 실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냐? 아니고요. 괜찮아요. 얼마나 여유 있으면 7일 지나도 30일 이내에 돈 받으면 여전히 이 세금계산서 유효하다. 유효하고 3번에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게 기억이고요. 니은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재화용역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여전히 순서가 뒤죽박죽 돼도 괜찮다. 30일조차도 안 됐어요. 3번에 니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너무 가까이 써놨지.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 돈을 대가를 받고 이게 과세기간 종료니까 30일 또는 12월 31일. 그죠? 일 수 있고. 어쨌거나 같은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돈 받고 그죠? 재화용역 공급하고 이 세 가지가 좀 순서가 좀 약간 뒤죽박죽 됐잖아요. 그런데 같은 과세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먼저 발급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발급한 세금계산서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얘기. 굉장히 지금 이렇게 좀 완화된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엄격했던 게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1페이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발급과 관련된 특례예요. 그래서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규정에 따라 발급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때요? 원칙은 재화용역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뭐 거래가 한두 건이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월중에는 장부서상으로만 정리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안에, 그죠? 10일 날 꼭 마감하는 회사 있고 어떤 회사는 3일 날 마감하는 회사, 5일 날 마감하는 회사 있는데 그 전월치, 한 달치를 거래를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달 12일이 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죠. 그런데 날짜는 세금계산서 날짜는 어느 날짜로? 실제 공급일을 날짜로 해서 그렇게 발급하는 경우.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하는 동그라미 3번 관계증명 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어느 한 거래처에 거래가 너무 빈번해 월중에 그러면 빈번한 거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거 좋지만 여러 장을 발급하지 말고 그냥 월 합계로 해서 한 장만 발급해라 할 수 있는 거 그게 월합계 세금계산서. 2번은 뭐 두 번으로 나누든지 세 번으로 나눠서 발행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얘기고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 요거 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5월 3일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됐어요. 그럼 원칙은 이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저 발급 특례에 따르면 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실무하는 거에 따르면 언제 주로 발급하죠? 그렇죠. 6월 10일에 발급하죠. 발급. 이때까지 발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서? 5월 3일로 해서. 실제 공급일로 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6월 11일 날 이 거래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6월 11일에 5월 3일에 공급한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그래서 7월 25일까지 발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법에서는 뭐라 그래? 늦게 발급했다. 그래서 지연 발급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잖아요. 공급자는 늦게 발급했으니까 가산세. 근데 억울한 건 공급받는 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걔도 가산세, 지연 수치 가산세를 물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연 발급을 잘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 다 끝나고 나서 혹시 당해거래에 대해서 어머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구나가 생각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7월 26일 이후에 당해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혹시 발급하려고 시도해 본 적 거의 없으시죠? 해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법에서는요 발급하지 않은 걸로 봐서 공급자는 가산세가 2배로 뛰고요. 공급받는 자는 이제 가산세 안 매겨요. 어떡할까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 버려요. 그 불이익이 더 큰 거죠.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이제 공급자가 발급하는데 공급자가 이렇게 발급을 늦게 하거나 날짜를 놓쳐버리면 안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급받는 자가 더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